예, 그러면 세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의 발표는 대전대학교에 계신 한성민 선생님이 일본의 간도 출범 배경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강의원을 한성민입니다. 저는 일본의 간도 출병 그 배경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직 제가 이 검토하는 것이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은 상태라서 상당히 글이 거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연구 중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이제 이러한 주제가 굉장히 낯선 주제입니다. 이제 근대 한일 관계를 제가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국가 관계, 국제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 발표를 의뢰를 한 것은 아마도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주로 이용했던 자료는 이제 조선민주운동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작년에 번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번역을 했었는데 좀 자료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 번역한 사실을 알아서 저한테 의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하면 좀 힘든 주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제가 밝히겠습니다. 제 발표문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문은 생략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종적인 한일 독립운동이었던 그 3.1운동의 이듬해인 1920년 10월 초부터 일본은 훈춘 사건을 빌미로 두만강과 압록강 대안이 간도 지역으로 원령을 해서 대규모 군사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간도 출병이라고 일본에서 얘기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침략 행위인데 그래서 제가 따옴표를 붙였습니다. 근데 이 그냥 침략이라고 또 이름을 붙이면 당시의 역사적 사건과 기존에 알려진 명칭이 있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의 명칭은 그대로 썼습니다. 약 8개월 동안 전개된 일본군의 군사행동 과정에서 한일전쟁 전체를 통틀어서 독립군 최대의 승리라고 하는 청산리 전투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간도에 거주하면서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던 많은 한인들이 일본군에게 학살되는 경신천변의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압록강과 두만강 대안인 간도에는 근대 이전부터 생계 유지가 어려운 다수의 한인들이 이주해서 한인사회를 조성해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1910년 한국병합 이래 일제 탄압으로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독립운동 세력이 간도로 이주하여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하고 군사조직으로서의 독립군을 조직하였다. 3.1운동 이후 독립군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국내 진격작전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에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일본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간도의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전개했으나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에 대표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은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던 한인사회를 파괴하고 다수의 한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라고 하는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한 인식 속에서 보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일 군사조직으로서의 독립군과 독립운동의 분위기가 고양되고 있는 간도 한인사회에 대한 탄압이 그동안의 연구에서 분석한 일본의 간도 출병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분석이 아닙니다. 당시 일본군의 대규모 출병이 독립군과 그 기반에 대한 한인사회에 대한 탄압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일까라고 하는 게 제 고민의 내용이 됩니다. 위의 분석으로는 간도 출병에 대한 일부의 배경을 설명할 뿐이지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연구는 간도 출병의 배경을 대체로 한일관계 시각에서 협소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일본의 탄압이라는 선언적인 인식이 작용한 결과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같은 분석만으로는 왜 일본이 스스로 마적을 사주해서 자국의 영상을 습격을 하고 자국민을 살상하게 하는 훈춘 사건을 조작해서 대규모 군사행동을 실행해야만 했는가? 독립군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었는가?
그 출병의 시기가 왜 1920년이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충분히 답변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1919년 후반기 이후 한반도에서 3.1운동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른바 군화 통치를 실시한다고 해도 이해 9월에 신임충독 그 사이토 마코토에게 강우구 열사가 폭탄 투척을 했었죠. 그래서 식민지 조선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제한리 학살 사건으로 대표된 일본의 야만적인 탄압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의 여론도 여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산동 문제를 필두로 해서 이 21개조 요구에 대한 반발로 이제 오사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중국 사회 전반에서 반일 분위기가 고양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이 중국의 중앙정부 단 지방정권의 승리를 받아서 국경을 넘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군사행동을 감행한 겁니다. 이 대외적으로도 대규모 군사행동을 감행하기 부적절하게 보이는 이 시기에 일본 정부는 그걸 감행한 거죠. 그 이유를 독립군 부대와 반일적인 한일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이 1920년 그 일본군의 이 대규모 군사행동, 즉 간도 출병의 배경을 세 가지 정도로 저는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 간도 지역에서의 독립군과 그리고 그 기반이 되었던 한인 사회에 대한 기반 파괴, 그리고 식민지 두 번째가 식민지 조선 통치의 안정성 확보의 문제, 세 번째가 이제 국제 정세의 변동과 만주에서 일본이 입벌확장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본이 1920년에 간도 출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석해 보려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하는데 제가 주로 사용한 자료는 일본군에서 당시 조선군 사령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보고한 간도 출병사하고, 이 간도 출병사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현재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조선 독립운동, 이 김정명 선생님이 편찬한 조선 독립운동, 그리고 강덕상 선생님이 편찬한 현대사 자료인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조선 독립운동 자료를 가장 핵심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양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배경으로 제가 파악한 건 이제 간도의 독립군과 독립운동의 기반 파괴입니다. 간도 출병 1차적인 배경이자 목적이 독립군 조직 및 반일적인 한일사의 탄압이라고 하는 걸 명백합니다. 간도는 한국병합 이전부터 수십만의 한민들이 이주해서 이 한반도에 이리돼서도 여러 한인촌을 건설했고 해외 독립운동의 가장 큰 거점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3.1운동 이전부터도 대대적인 독립운동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간도를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의 내지, 그리고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 세력, 선교사를 통한 미국 등 일본의 당시 적대적인 국가들이 연결돼서 해상 군인, 경찰 등이 결합한 강력한 항일 무장 투쟁이 일어나는 것을 일본은 계속적으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도 각지에 조직된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을 조사해서 파악하게 됐고 상당히 많은 일정들을 파견해서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3.1운동 이후 간도에서는 한국인, 한인 3명만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진다고 할 정도로 독립운동이 열린다고 고양됐고,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들이 조직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이미 3.1운동 당시부터 간도주재 조선 통일부 관원들은 출병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아래와 같은데 인용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출병 요청에 대해서 당시 이제 조선군 사령관이었던 우츠노미야 타로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5월 달에 위 보고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 것이 파악되면서 당시의 출병 계획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간도 지역에서 독립운동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일본의 정보원들은 3.1운동 이래 독립운동 세력의 군사 조직으로서 독립군 단체와 단체의 결성, 그리고 이들의 무기 구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도 정세에 민감했던 조선 충독부나 조선군 모두가 1919년 가을 이전까지는 독립군의 실제 무장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것은 허구이고 내지는 그 한인 사회로부터 이 독립운동 단체들이 그 군자금의 명목 내지는 독립운동 자금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한 명분으로서의 군사 무장을
내세운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당시 일본인 정부나 아니면 조선 총독부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 이후에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을에 접어들어 독립군의 무기 구입 정황이 이제 실제로 확인되면서 조선군 참모부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1920년 5월 즈음에는 독립군의 무장 상태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식을 하고 그로 인한 국경 지방에 현실적인 위험을 예측한 동시에 한인 사회 전체가 단일적이어서 독립군과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1919년 가을에 1920년 봄까지 두만강과 압록강 연선의 국경 일대에서 여러 독립군 단체의 수십 차례 국내 진격작전이 전개되어 조선군 참모부의 예측은 현실화되어 갑니다. 그때마다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부는 중국 당국에 항의하고 한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단속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는 없었습니다. 이 간도를 포괄한 만주 지역의 지방 정권이 장장님의 군벌 정부는 자신의 세력 확대를 위해서 일본의 지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요구에 그 정권의 상층부는 협조적이었지만 실제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단속해야 되는 하급 관료나 또는 중국의 하급 군인들은 이 산동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한국의 독립운동을 이해하고 원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군을 통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은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 독립군의 국내 진격작전 등 그 무장투쟁에 대한 일본군의 직접적인 대응이 간도 출병으로 나타납니다. 당시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부는 1919년 10월 2일 훈춘 사건을 빌미로 해서 마적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근데 불과 수백 명에 불과한 마적을 토벌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이거 좀 뭔가 상당히 이상합니다. 이 대규모 군대 파견에는 그만큼 막대한 재정과 인력의 소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군은 출병의 명분과 달리 이 마적을 찾는 행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도로 월경하면서부터 찾은 것은 독립군 부대, 그리고 이 독립군 부대를 지원하는 독립운동단체하고 그 기반인 한인사회였습니다. 그 훈춘 사건의 사실 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건 발생 5일 만에 10월 7일 대규모 군대 파견을 조선군 사령부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특히 파견 병력의 구성을 보면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간도 출병에 편성된 군대는 하나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 남함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군 19사단의 상당수 병력을 기관 병력으로 하고 용산 주둔의 24단의 일부,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주둔군의 일부, 그리고 관동군 일부, 여기에 시베리아에 파견됐다가 귀환하는 병력, 그리고 항공대까지 구성된 대략 한 1개 사단급의 병력입니다. 근데 1개 사단급 병력이라고 하면 특히나 이 항공대의 지원까지 받는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사적으로 파악을 할 때 독립적으로 대외전쟁의 수행이 가능한 최소 단위를 사단급 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단급 편제를 해서 간도로 파견을 한 겁니다. 이 같은 출병군대의 구성을 보면 어느 한 군대에서 많은 병력을 차출하지 않습니다. 19사단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차출하긴 하지만 아직 3.1운동 이후에 그 식민지 조선의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 곳에서 대규모 병력을 차출하게 되면 치안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한 곳에서 대규모 병력을 차출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크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복잡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군대의 편성이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등성 간도의 독립운동 탄압에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면서도 그 외 지역에서의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상당히 정밀하게 구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일본이 이렇게 대규모의 출병군을 구성한 것은 그 상대가 마적이나 무장 독립뿐만이 아니라 간도에서 독립운동이 기반이 되는 한인사회 전체였다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결코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보복으로 한인사회 내지는 한인들을 학살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반일적이라고 평가된 한인사회가 그 대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병력으로 간도 전체를 제압하고 일본의 통제권을 강화하려 한 시도로 파악됩니다. 기와 관련해서 당시 중국의 길림도군 포기경이 일본의 군사행동에 대해서 공천 주재 일본 총영사 아카스카에게 보낸 이 항의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포기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길림 독군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길림 독군이 일본군의 월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 장장님이 자기의 사돈인 포기경으로 길림 독군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림 독군도 일본군의 월경을 승인하게 됐습니다. 뒤 항의 내용처럼 일본군은 독립군의 독립운동 단체는 물론이고 간도 한인사회 전체를 직접적인 탄압의 대상으로 해서 군사행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상황은 일본군의 출병에 호의적이었던 길림독군 포기경이도 반발할 정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일의 소굴이라고 지목이 된 것이 일본군으로부터 그게 대부분 기독교나 대종교와 같은 종교와 그리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민족교육을 실시하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이 당시 토벌의 과정에서 어느 지역을 가든 가장 먼저 탄압의 대상으로 삼는 게 그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교육받는 학교는 기본적으로 불태우는 방침을 채택을 합니다. 두 번째 배경은 조선 통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였다고 판단을 합니다. 3.1운동 이후 일본은 한반도의 국경지방에 대한 안보 위기를 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하반기부터 독립군들의 국내 진격작전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민심이 흔들리고 그 하급 관료들이 사표를 제출하기 속출해서 국경지대 식민통치의 하부 행정의 마비나 파괴를 우려하게 됩니다. 이 같은 통치의 불안정성은 내부에서도 나타납니다. 문화통치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자체적으로 그 조선총독부는 평가하고 있지만 1919년 10월에 당시 경북 고등경찰과의 보고에 의하면 3.1운동 완전히 수습되었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양이나 서울이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3.1운동을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는 만세 소리가 들리오는 상황이었습니다. 75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부는 3.1운동을 일본의 식민통치를 부정한 독립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만세운동 관련자에게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왕세자 이은과 일본 항조 나시모토미야 마사코의 결혼을 기념해서 4월 28일 만세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령을 내립니다. 식민지 조선의 민심을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그 한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조성근 참모부 스스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아래에 있는 인용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조선군 참모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조선 총독부와 일본 정부의 수습제에도 불구하고 3.1운동 이후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식민지 조선인 및 간도고조 한인들의 민심은 여전히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만간 독립군들이 대거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국내로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담은 소문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식민지 조선 통치 안정성은 일본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도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일본의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에 데라우치 아사타케 내각이 시베리아 출병을 선언합니다. 이로 인해 상인들의 매점 배설이 가속화돼서 쌀값이 급격하게 앙등하는, 그래서 생계를 이어받은 일본의 일반 서민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킵니다. 일본 사회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데라우치 내각은 1918년 9월에 총사직합니다. 이게 이른바 일본에서의 쌀소동입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쌀소동의 돌파구를 식민지 조선에서 찾았습니다. 시베리아 출병 시에 식민지 조선에서 1918년 8월부터 12월까지 대략 5개월 동안 출병하는 일본군의 보급 식량으로 쌀과 보리를 합쳐서 13만 석을 증발을 합니다. 이는 2만여 명 규모의 일개 사단이 33개월간 그 사단에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정부는 안정적인 식량의 공급처로서의 식민지 조선의 가치를 재인식하였고 그만큼 식민지 조선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대륙 침략의 확대를 위해서도 직접적인 경창기지로서의 조선의 안정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근데 1920년에 들어와서 국경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전개한 독립군의 활동이 크게 증가합니다. 조선 총독부나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간도 지역의 독립군 자체는 그 규모나 무장 수준과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오삼동 일의 반일의 시기 고양되고 있는 중국, 여기에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러시아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을 받고 미국의 경제력과 여론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독립군이 대거 국경을 넘어오고 그리고 식민지조선 내부에서 이에 호응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사태는 정말 심각할 것이라고 이 즈음에 와서 조선 총독과 일본 정부가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간도의 독립운동단체 그리고 그 기반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꼽은 배경은 국제정세 그리고 만주에서 일본이 입건 확장입니다. 러일 전쟁의 전비 조달을 위해서 발행한 전시 공처로 인해서 일본은 막대한 대외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시 경제 기간 동안에 기존의 채무를 일본은 몽땅 변제하고 채권국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강화 회의는 이제 전승국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이른바 대전 붐을 통해서 1차 대전 뒤에 일본 경제는 급격하게 확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종식되어 그 전시 수요가 사라지는 가운데 1920년에는 반대로 급격한 경기 수축으로 심각한 경제 공황을 맞이합니다. 일본 제국주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돌파구로 만주를 상정했습니다. 무력을 바탕으로 일본의 만주의 이권 확장은 이미 1차 세계대전기부터 시작됐습니다. 1915년 1월에 일본 정부는 그 위안스카이 정부에게 21개조 요구를 강요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독일이 가지고 있던 산동 이권을 일본이 갖고 그리고 기존의 안항기원이 25년이었던 여순과 대련의 조차 기간을 99년으로 연장을 하고 만주철도 안봉철도 이권의 연장 그리고 대하철산의 채굴권 그리고 여기서 나온 철강석을 일본의 야하타 제천초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 권한의 보장 등입니다. 이는 만주 일대를 성장하는 일본 산업의 새로운 원료 공급지이자 상품 시장으로 상정하고 그 이권을 확보하려고 했음을 의미합니다. 일본에게 이와 같은 이권의 획득인데 결국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중국도 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의 일원, 연합국의 일원으로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산동 이권의 일본의 보장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산동 이권을 물었던 21개조 요구 자체를 철회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외교 활동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중국의 노력은 영국과 프랑스가 일본에게 협력을 하면서 중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에서의 전승 축하 분위기와는 다르게 국제정세에서 일본은 상당히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3.1운동에 대한 탄압으로도 미국 내에서 그 일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었고 유럽 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같은 전승국의 일원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대우를 하지 않고 일본의 이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베르사유 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고 끝까지 일본의 그 중국의 그 요구를 강하게 회의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상황을 만주로 국한시킨다면 이 시기는 일본에게 만주에서 군사 행동을 통해서 만주의 상황을 통제하고 경제를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1917년 11월에 미국의 국무장관 로버트 랜싱하고 일본의 특사 이시기쿠지로 그 이전에 일본 정부의 외교 차관이었습니다. 외무차관. 이 이시기쿠지로 사이 이시 랜싱 협정이 체결됩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은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그 만주에서 문호 개방, 기회균등, 중국의 영토 보전 등의 원칙을 수용을 했고 반대로 미국은 만주에서 일본의 특수이익을 용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1918년에는 일본은 중국과 함께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소비에트 혁명군의 동정에 대해서 공동으로 중국과 방해한다라고 중일 군사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915년에 21개조 요구 이래 중국 내에서 한일 분위기가 고양되고 있었지만 만주에서 일본군의 군사행동은 오히려 자유롭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대규모 군사가 국경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중국의 중앙정부와 교섭하면 반일 감정이 격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일본의 우호적이었던 장장림 정권, 즉 지방정권의 허가를 월경의 근거로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만주에서 일본의 경제력 확장은 일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일본 상인들의 만주 진출은 러일 전쟁 직후부터 시작됐지만 이때 상인들은 대부분 모험 상인들입니다. 이들이 영업력이나 현지화 그리고 가격 경쟁에서 중국 상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1차 세계대전의 개시기에도 일본의 중국 자본 수출 규모는 여전히 미미했고 일본인들의 만주의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항장과 상부지에 국한돼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소규모 상권에 불과했습니다. 이 1920년 경제공황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만주의 경제력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1차 세계대전 대전금을 통해서 일본의 재벌들은 일정하게 자본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권장 아래 이 만주 진출이라고 하는 것을 앞장섰던 게 이제 미쯔이 재벌하고 오쿠라 재벌입니다. 근데 미쯔이 재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무역에 힘을 쏟았고 오쿠라 재벌은 이제 자원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권의 확장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본 상인들은 만철과 연계해서 만주의 대표적인 생산물이 이제 콩이죠. 대동무역이 주력했는데 이들은 콩의 생산지인 농촌 지역을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도시나 상부지 외의 공간에서 일본 상인들은 안정적인 거래는 무사하고 신변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 만주 오지에서는 마적의 위협이 있었고 간도 지역에서는 일본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한 상부지 밖에 곳곳에서 독립군이나 독립운동단체가 통행인을 검문하고 수상한 자를 감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1920년 4월 24일자 간도 주재 사카이 총영사가 본국에 보낸 정보를 보면 당시 간도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간도에서 독립운동이 보양되면서 야간에는 상부지 내에서도 일본인이나 친일적인 이 한인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일거에 해결하고 만주에서 일본인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일본의 경제공황의 해결의 돌파구가 된 것이 1920년의 만주 출병이었다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결론은 뭐 그 세 가지 제가 그 배경이라고 판단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민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강릉 원주대학에 계신 이명준 선생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원주대학교의 이명종입니다. 먼저 이렇게 평소 이렇게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독립전쟁기념 100주년이라는 그런 중요한 학술 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제 토론을 맡은 주제가 일제 간도 출병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연구의 시작이 변변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발표하시는 한성민 선생님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들께 충실한 토론문을 이렇게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한계 속에서 제 토론문을 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토론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받은 논지는 그 일제 간도 출병을 어떤 독립운동가에 대한 탄압의 그런 일개의 요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간도 출병의 전체적인 그 이유와 배경을 이렇게 추적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한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관점에 대해서 제가 갖게 된 그 문제점이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의 표현상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보면은 한 70쪽에 보면은 해산군인, 경찰 등이 이제 결합한 항일 무장 투쟁 세력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식견으로는 경찰들도 항일 무장 투쟁 세력으로 이렇게 가담했다고 하니까 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경찰들이 어떤 세력이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좀 얘기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서 간도 출병에서 이제 발표자께서 이렇게 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게 그런 대규모의 군사가 출병한 배경으로는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에 대한 문제 의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요인으로를 이렇게 밝히려는 노력의 하나로 단지 이제 독립군이나 무장세력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의 탄압이 주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논지를 이제 펼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좀 표현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그 한인 사회 전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이제 간도에는 이제 어떤 독립군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인 민회와 같은 그런 친일 세력도 많이 이제 존재하고 그런 사회도 많았는데 여기서 다 한인 사회 전체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주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용하신 그 자료를 보면은 자료에도 이제 백운주의 소수를 제외하면 이런 또 제한 조건도 있고 한인 사회 전체이라는 용어보다는 전체에 해당된다기보다는 각 지방에 그러니까 오지에 산재하는 조선인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한인 사회 전체라기보다는 좀 제한적인 의미로 이렇게 한인 사회를 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출병 이후 탄압으로 대상으로 삼은 한인 사회는 그 일반인 전체 사회라기보다 독립군과 독립운동과 관계한 한인 사회 이렇게 좀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게 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논문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일본이 이렇게 대규모로 출병군을 구성한 것은 그 상대가 마적이나 무장 독립군이 아니라 간도에서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는 한인 사회 전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고인데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이렇게 한인 사회 전체라든지 어떤 독립운동의 기반인 한인 사회 이런 것이 개념들이 이렇게 좀 구분되지 않고 사용하니까 좀 그런 것이 좀 이렇게 구분돼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발표자께서는 그 2만여 명의 그 이제 어떤 일본군이 간도에 파견한 출병한 그런 군사력이 한 2만여 명이라고 하는데 2만여 명이나 출병하려고 하는 일제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이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인 사회를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데 물론 그 독립군과 독립운동 세력도 한인 사회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치당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발표자도 논문을 통해서 이제 간간히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일제가 간도에 출병을 한 것은 꼭 한국인을 목표로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간도에 있는 중국인의 한인 세력들이랄지 당시 이제 러시아로부터 내려오는 사회주의 세력이랄지 이런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한 그런 출병이 아니었을까 또 그렇게 보는 것이 이 어떤 그 2만여 명의 큰 군사력을 파견한 일제의 그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설명력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제 간도 출병의 배경을 그러니까 조선인의 이제 항일 운동 또 조선인의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항일 운동, 항일 무장 세력, 또 러시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사회주의 세력의 운동 활동도 그 배경 요인으로 삼는 것이 일제가 한 2만여 명의 병력을 간도로 출병한 요인을 설명하는 데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거 또 다음의 문제는 필요한상의 문제 수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어떤 조선 총독부나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간도 지역
독립군 자체는 그 규모나 무장의 수준으로 보아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할까 그런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적어놨으니까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 토론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이제 간도 출병의 배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이제 어떤 독립군이나 무장세력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 그에 기반이 되는 한인 사회를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면서 더 이제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단지 간도에 있는 한인 사회, 조성인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항일 운동, 또 러시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회주의 세력의 반일본 제국주의 운동 이런 것도 함께 어떤 배경으로서 검토되면은 어떤 그런 일제 간도 출병의 배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토론은 이상입니다. 예, 저희는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우선 제가 원고를 상당히 늦게 드렸는데 이렇게 토론문을 너무도 성실하게 작성을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질문하신 해상 경찰이 결합한 문제는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쓴 것은 일본에서 그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일본의 정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서술한 내용이라서 제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장 이제 큰 그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한인사회 전체라고 표현한 것은 좀 표현이 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다수 정도로 제가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애초부터 탄압의 대상이 한인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료 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이 자료는 그 간도 출병사로 추려지는 과정에서 원사료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인데 그 자료들에서 막상 제가 이제 이 발표문에 넣을 수 있는 정리된 하나의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자료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독립군이 문제이긴 하나 독립군의 무장 상태는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판단은. 그리고 굉장히 구식이고 우리 군대는 전혀 쓰지도 않는 뭐 1인당 소총 한 자루만 제대로 갖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1919년 5월 정도까지의 가을 이전까지의 대부분의 인식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쓰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문제냐면 그래서 독립군의 무장력보다 더 문제는 이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식량을 제공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한인사회가 문제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인사회를 그대로 둬서는 장래의 화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독립군을 토벌해봐야 이 한인사회가 남아있고 특히나 종교, 이 민족교육, 민족적인 종교 그리고 민족교육을 하는 이런 학교들이 온전하는 한은 독립군으로 가는 이 한인들은 계속해서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독립운동을 간도에서 근절시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딱 여기 정리된 자료는 없어요. 근데 연속되는 자료들을 쭉 보면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하는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간도에서의 그 한인사회,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는 한인사회를 파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간도 출병에서 어떻게 보면 더 큰 배경이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중국의 한일운동의 문제는 이게 실질적인 그 이유를 찾기 힘든 게 그 반일 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건 뭐 중국 전역인데 그 중에서도 더욱 격화되는 것은 당시에 이제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중국 관내 지역이고 이 지역은 어쨌든 정권이 있습니다. 중국의 정권이 장장림 정권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항일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일본군이 그들에게 직접
그 탄압을 할 수는 없는 구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장장님 정권의 허가를 받아서 월경을 해서 공식적으로는 중국군하고 일본군이 공동으로 한국 독립군을 토벌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중국의 항일운동 세력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 건 명목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 일본 입장에서는 다 하고 싶겠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중국의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까지 해서 같이 훑어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능력상 러시아를 모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일단은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 아시아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하나의 방편으로 일본이 이미 시베리아 출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출병에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간도 출병에서 거기까지 확장을 하면은 글쎄요, 제가 볼 때 좀 논점이 흐려지는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회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는 것은 시베리아 출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정확히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그것은 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뭐 더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은요. 그리고 종합토론 시간이 있으니까는 그때 마저 나누는 걸로 하고 세 번째 주제 발표와 토론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